네, 여러분, 고생들 많으시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그냥 끝까지 갈게요. 그냥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736페이지를 보시면 상륙의 종류가 있죠. 이게 관승긴제난 해서 관승긴제난 315, 33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기간을 낮은 것부터 높은 거로 해놨거든. 그래서 뒤에 31, 31, 91은 그냥 339 해도 되죠. 왜냐면 315, 그다음부터는 30, 30, 90이니까 315, 339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승긴제난 315, 339 이렇게 숙지해 주세요. 그렇게 숙지하시고, 다만 이것이 상류의 종류 바로 옆을 보시면 그 각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5, 339 그거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질병 사고가 긴급이에요. 조난이 재난이고. 질병 사고가 긴급이고 조난이 재난입니다. 거기까지 좀 구별을 좀 해 주시고요. 자, 아래 외국인의 출국을 보시면 아까 입국도 자유인데 출국은 더 자유죠. 그래서 출국의 자유. 이번에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은 자유고, 자, 강제적 출국.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죠. 자, 그것은 추방은 주권의 행사로 인정됩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상관없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추방하는 거야? 그건 이제 권리 남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우호적 행위로 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을 추방해. 그럼 상대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사람 찾아가지고 똑같이 맞추방해버립니다. 비슷한 사람 찾아가지고 이렇게 tit-for-tat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 질서의 기본이죠. 자, 이번에 강제 출국 2번에 외국인의 강제적 출국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죠. 형사처벌의 종류에 강제 출국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제 출국, 강제 퇴거, 행정처분이고요. 자, 출국 정지를 보시면 여러분 출국 금지라는 표현이 있고 출국 정지가 있습니다. 딱 그냥 고유 명사예요. 출국 금지는 오른쪽에 내국인 출국 금지하는 것이 출국 금지고, 외국인을 출국 못하게 하는 출국 정지라고 출국관리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출국 정지 1번에 법무부 장관은 내국인 출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출국 정지할 수 있다. 즉 내국인 출국 금지를 그대로 외국인 출국 정지의 그 사유를 그대로 따놔버렸어요.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 그 밑에 화살표에 입국금지, 출국금지, 출국정지, 강제퇴거 다 불이익처분 모두 임의적 처분이고요. 임의규정 할 수 있다. 그 밑에 2번은 그냥 지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뭐 틀려서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면 좀 달라지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물어보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 출국 금지하고 내국인 출국 금지하고 외국인 출국 정지하고 기간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령 가면 좀 그렇게 되는데, 그냥 기간은 하여튼 그냥 출국 금지 기간만 따져주시고, 외국인 출국 정지는 내국인 출국 금지 규정을 그냥 준용해서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국 정지 기간은 그냥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밑에 긴급 출국 정지가 있죠. 이게 우리는 이제 긴급 체포, 장기 3년 이상 긴급 체포 있잖아요. 긴급 체포하려면 장기 3년 이상 죄에 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출국 금지, 출국 정지도 장기 3년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긴급 출국 정지, 장기 3년 이상 범죄가 기준이 된다. 긴급 체포랑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내국인의 출국 금지, 외국인은 왼쪽 출국 정지라고 그러고 내국인은 출국 금지라고 합니다. 자, 출국 금지 관련해서 수일 기쌈 재벌 6이에요. 또 벌추지세 1, 2, 3, 5. 수일 기쌈 재벌 6, 벌추지세 1, 2, 3, 5. 자, 그래서 먼저 법무부 장관이고요. 자, 출국 금지는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고, 출국이니까 출입국, 국적, 사증, 체류 다 법무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 꼭 법원에서 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다음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 형사재판, 그 다음에 3번 뭐 벌금, 추징금, 국세, 지방세. 그래서 재벌 6, 수일 기쌈 재벌 6, 재판 계속 중이거나 확정됐어. 그러면 6개월. 그 다음에 벌금, 추징금, 국세, 지방세 이것도 6개월이네. 그래서 수일, 기쌈, 재벌 6, 재판 계속 중이거나 확정됐어. 또 벌금 등등 돈 내는 거 이것이 다 6개월입니다. 5항에 양육비 안 낸 사람, 이혼했는데 양육비 안 주는 사람도 이 출국 금지 6개월 돈 안 내는 거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6개월 이내 출국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수사 1개월이네. 수일.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기소 중지, 기쌈, 그래서 아래 3개월이네. 대신 2항에
기소 중지됐는데 영장이 발부됐으면 그것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고요. 그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일 기삼 재벌육, 수일 기삼 재벌육. 자, 3번에 출국 금지 기간의 연장. 2항의 둘째 줄에 출국 금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장관에게 금지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됩니다. 끝나기 3일 전까지. 자, 5번에 긴급 출국 금지. 아까 왼쪽에 긴급 출국 정지랑 똑같이 다 해당되는 범죄가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긴급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있고요. 거기 3번에 수사기관은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 왜냐하면 긴급 출국 금지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긴급 출국 금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6시간 내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항의 중간에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금지를 해제해야 되고요. 끝에 12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을 했으면 6시간 내 사후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무장관한테 승인을 받지 못했어, 또는 12시간 내 승인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해제해야 됩니다. 자, 처 아래 외국인의 강제 퇴거 볼게요. 강제 퇴거. 역시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다. 이게 강제 추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 추방.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출국 정지, 출국 금지는 나가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제 퇴거는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험 인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내보내는 것이고, 뭐 돈 안 내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출국 금지, 출국 정지를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사유가 달라요. 하나는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사유가 다릅니다. 자, 강제 퇴거는 15호하고 18호만 좀 비교해 주십시오. 자, 15호. 일반적으로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석방됐어. 그러면 이제 강제 퇴거 시켜버린다. 강제 추방 시켜버리는 거죠. 강제 퇴거. 대신 18호.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야. 그때는 영주 자격을 가질 때, 영주 자격을 가지기까지 이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게끔 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강제 퇴거시키는 것이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5년 이상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근데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년 이상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강제 퇴거 절차를 보시면, 자, 2항에 이 강제 퇴거 절차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강제 퇴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 퇴거 그 심사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구속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호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강제 퇴거 심사를 받는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 내보내기 전까지 또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항은 심사 결정을 위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 셋째 줄 끝에 굵은 표시에 아직 강제 퇴거 명령을 받지 않았어. 근데 심사를 해야 돼. 그때는 10일 이내 강제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 보호지 구속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10일 이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플러스 10일.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강제 퇴거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심사를 해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어. 강제 퇴거 결정을 받았어. 그러면 5번에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의 보호가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3개월 단위로 계속 퇴거시킬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넷째 줄 끝에 굵은 표시를 보시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법무장관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어. 그럼 강제 퇴거시켜야지. 어떻게 놔주냐고. 그래서 그때는 3개월 단위로. 그래서 강제 퇴거 심사 결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심사 결정을 위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보호지 구속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10일 플러스 10일. 그렇게 해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 3개월 하나씩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신 2025년 5월 30일까지 유지해. 효력 유지해.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규정 그대로 적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대신 2025년 5월까지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불복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2025년까지는 효력 유지되고요. 효력은 유지되고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은 받았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왜 그래?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대한민국 망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요. 자, 취업의 제한을 보시면 먼저 외국인 근로자로 오면 3년 이내 취업할 수 있어요. 자, 3년이 끝나면 그 2항의 셋째 줄 중간에
취업 활동 기간 3년이 만료돼서 출국해야 되는데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해 놓으면 한 차례 딱 한 차례만 2년 미만 취업 활동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플러스 2년 미만이죠. 오케이? 3년 플러스 2년 미만. 그다음에 그 당구장 표시에 코로나 조항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 이 조항이 들어서 그래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 출입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망. 근데 이제 이 당구장은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년 플러스 2년 미만. 그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다음에 코로나 조항 1년 범위 내 또 있고요. 자, 사망에 그 3년 플러스 2년 미만, 원칙적으로 3년 플러스 2년 미만이 끝났으면 이제 반드시 출국해야 돼. 그래서 출국하면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취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년 플러스 2년 미만 근무하면, 취업하면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서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 영구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과도하게 일자리를 과도하게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일자리가 노동력이 너무 없어. 그래서 완전히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 그때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하면 3년 일할 수 있어요. 플러스 2년 미만 연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복귀해야 돼. 복귀해야 되는데 이때 복귀하면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취업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사용자가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1개월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6개월 갔다 오려면 확실히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1개월은 잠깐 휴가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휴가처럼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연속적인 근무 완전히 풀어져 버린 것이 지금 현재 법률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래 경찰청 공무기획출장 업무처리 규칙을 보시면요. 자, 3조 허가권자의 경찰청장이 공무기획출장 허가합니다. 자, 2항 끝에 소속 기관장에게 유임할 수 있고요. 소속 기관장한테 유임할 수 있지만 소속 기관장의 공무기획출장은 역시 경찰청장이 허가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은 경찰청장이 허가하고요. 자, 아래 6조 공무기획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그 아랫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때 공무기획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후에 경찰기관이 주재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기획출장의 경우. 그래서 공무로 외국에 일하러 가는 것이 공무기획출장이에요. 공무로 일하러 외국에 가는 것이 공무기획출장입니다. 근데 10명 이상 단체로 가는 것은 혹시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제대로 지금 가는 건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설사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위원회 거친 것이니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명 이상 단체 공무기획출장을 하려면 반드시 위원회 거쳐서 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갈 때 우리 한 17명 갔거든요. 경찰 인재개발에서 17명 갈 때 그냥 성과평가 우수한 사람들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보내보세요. 놀러 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다 왔어요. 자, 오른쪽에 7조 심사위원회 운영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죠. 그래서 통상 재과 출과 위원회가 의결하는데 여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 그것이 재과 승인보 추출이죠. 승인보 추출의 맨 마지막 출이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이 출장심사위원회가 여기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자, 8조 공무기획출장의 제한이 자 여기 사망의 1호가 금품 향수 공금 횡령 유형으로 징계처벌을 받았어. 즉 돈 문제로 징계처벌을 받았으면 3년이 지나야만 공무기획출장 대상에 들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사유로 징계처벌을 받았으면 2호 1년이 지나야만 공무기획출장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 9조 제외 공간의 협조 요청. 공무기획출장을 실시하려는 자가 그 아래 제외 공간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출발 1개월 전까지 그때 외국기관 방문 협조 요청을 작성해서 경찰청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출발 1개월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외국 가면 그냥 놀러 간다고 하면 못 가죠. 실제로는 놀러 가는 건데 이 왁구를 짜는 것이죠. 뭐 제외 뭐 경찰 발전사 연구 외국 경찰기관 뭐 무슨 경찰제도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공무기획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외국 경찰기관을 방문해야 되잖아. 그래 나중에 와서 잘못 걸리면 국회나 이런 데서 엄청 욕 먹거든요. 그래서 그때 걸리지 않으면 외국 경찰기관 방문해서 그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 경찰기관 우리가 연락하면 잘 안 되지. 근데 주재관이 연락하면 바로 그냥 해서 잡아주죠. 그게 주재관을 이용하려면 출발 한 달 전에 이 경찰청 국제협력과장한테 이 국제협력과장이 외국 주재관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경찰 해외 주재관들 거느리고 있으니까 국제협력과장한테 한 달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12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갔다 오면. 그래서 공무구해출장자는 교육 후 30일 이내에 공무구해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끝에 인사혁신처 구해출장 연수정보 시스템에도 등록 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야 3만 원씩 걷어. 쫙 걷어가지고 야 네가 써. 걔한테 딱 줘버리고 쓰게끔 만들어서 딱 등록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13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선물 수령 신고. 끝에 외국정부 또는 외국 인사 및 단체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한국 돈으로 10만 원 가액 상당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한 다음에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공직자윤리법 제 아래다 적어놓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단 기관장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죠.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기관장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공무구해출장 훈령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공무구해출장 업무처리 규칙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거네요.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구체화한 것이죠. 그래서 기관장한테 신고하라고 해도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거지.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관장을 거론하고 있고 여기 공무구해출장 업무처리 규칙에서는 구체화 시켜가지고 감사부서에 신고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줄 아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외국 군함 3번에 경찰관의 외국 군함의 출입 및 외국 군함 승무원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자, 경찰관은 여러분 외국 군함은 외국 영토로 봅니다. 외국 군함은 외국 영토로 봅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외국 군함에 관해서는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입을 요청할 수도 없어. 그래서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 2번. 경찰관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도주해서 대한민국 영해에 있는 외국 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국수본부장의 보고서 그 지시를 받아야 되고요. 대신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당해 군함의 함장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 임의의 인도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뭐 출입을 요청은 없습니다. 만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출입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인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경찰관은 외국 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서 대한민국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해서 그 지시를 받아야 되고요. 미리 보고해서 지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다만 현행범 급하게 급속을 요할 때는 당연히 먼저 체포한 다음에 국수본부장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아야 하고요. 급속한 때는 미리 먼저 체포를 하고 급소한 경우가 아니면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오른쪽 외교사절을 보시면 맨 밑에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는 아그레망을 받죠. 아그레망이 뭐냐면 어그리먼트예요. 어그리먼트를 불어로 하면 아그레망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외교사절 파견할 때는 그 상대국가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어그리먼트를 받아서 파견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는 것이. 그래서 외교사절 파견할 때는 아그레망을 요청해. 그러면 상대 국가, 이 접수국에서 아그레망을 부여하면 배치해도 좋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 임명을 해서 신임장을 들려서 파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 국가 가서 신임장 접수하고 이 직무를 수행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3번에 외교사절의 특권 거기 8개 사항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시간이 없지만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외교사절은 원칙적으로 접수국 통치권의 복종 의무는 없어요. 통치권 복종 의무는 없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는 없지만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교사절은 주재국의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치권에 복종 의무는 없지만 해당 주재국 법령 존중 의무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범은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 우리가 이제 잘 보지 않지만 외국 사절 폭행죄가 있어요. 형법에 일반 폭행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자, 4번에 범죄인 비호권은 외교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국이 요구하면 예를 들어 외교 공간에 범죄인이 들어가 있어. 접수국이 요구해. 그러면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범죄인을 잡아서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추방 형식으로 내보내든지. 그럼 내보내면 바로 우리가 바깥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범죄인 비호권은 외교 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외교사절이 자국 범죄인을 본국에 송환하기 위해서 외교 공간 내에 일시 구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작용. 외교 공간 내에서 뭐 범죄인을 구금하고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에 외교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법규 아니야?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법규입니다. 그래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전부 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 보고요. 자, 7번. 외교 특권은 외교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외교 사절의 직무 수행의 효율성 보장 등 그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 개인은 외교 특권을 포기할 수 없어요. 대신 본인이 협조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고 대신 외교특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외교특권의 포기는 본국에서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 칠레에서 우리 외교관이 소녀 꼬시다가 몰래카메라, 이 칠레 방송국에서 몰래카메라 딱 찍었는데 왜냐면 그 새끼가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칠레 방송국에서 어린 여자애를 투입시켜가지고 몰래카메라 찍었어. 근데 우리나라 외교관이 걔를 꼬시는 거예요. 그 방송에 잡혀가지고 9시 뉴스에 그냥 칠레 9시 뉴스에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치 주셨어요? 외교특권 우리나라에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개인, 외교관 개인은 외교특권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 그것이 외교관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특권이. 그래서 본국에서만 외교특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바로 외교특권 포기하니까 야, 니네에서 맘대로 잡아다 그냥 처벌해버려라.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외교관 개인이 외교특권을 포기할 수는 없고 파견국, 이 본국에서 외교특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외교특권과 면제는 외교 사절의 가족에게도 인정되고요. 자, 아래 외교특권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불가침권, 신체 불가침, 공간 불가침, 문서 불가침이 있고요. 자, 먼저 신체 불가침을 보시면 외교사들은 어떤 형태의 체포, 구금도 당하지 않고요. 자, DNA 다만 긴급 사태의 시에는 일시적인 신체 구금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력을 집행하는데 외교관이 깽판 치고 있어. 아이씨, 다 필요 없어. 긴급한 상황에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외교사절이 아니 외교사절이면 우리가 어떤 경찰권을 긴급할 때 행사하지 못한다면 외교관이라고 하면 손도 못 대겠네. 야, 외교관이라고 해도 외교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외교관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 때는 무조건 때려잡을 수 있는 겁니다. 때려잡은 다음에 데리고 와서 수갑 다 채워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데려온 다음에 외교관이 맞는지 확인해서 외교관이 맞으면 긴급한 상황이 지난 상황이면 그때는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 사태의 시에는 일시적인 신체 구금은 가능하고요. 자, 공간 불가침. 기억에 공간 및 외교관의 개인 주택 불가침이고요. 공간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도 불가침이죠. 그리고 니은에 외교사절이 타고 있는 자동차, 비행기, 보트도 다 불가침입니다. 그래서 외교특권은 하여튼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이 외교특권이고요. 자, 리을. 화재나 감염병 발생 시에는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다만 이것을 국제관례라고 하지 국제관습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관습법이 되려면 관행 관습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관행 관례하고 관습법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또 하지는 않아요. 자, 아래 문서 불가침을 보시면 공문서, 사문서를 불문하고 불가침권이 인정되고요. 자, 니은에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고 디귿에 외교가 단절된 경우에도 문서는 불가침입니다. 자, 리을에 문서가 간접 행위의 서증인 경우나 또는 외교사절과 동일한 국적의 간첩이 주재국에서 절취 또는 복사한 문서야 그것을 접수국에 입수한 경우에는 불가침권을 상실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외교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간접 행위의 서증이야 또는 우리나라에서 탈취해 간 거야. 그러면 맘대로 우리나라가 그냥 강제권을 행사해서 그걸 우리가 다시 탈취할 수 있어. 그렇게는 못합니다. 대신 우리나라로서는 저 외교관이 지금 간첩 행위를 했어. 또는 우리나라에서 서류를 탈취해 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걸 다시 탈취하려고 하겠죠. 다시 탈취했어. 근데 간첩 행위 서증이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대신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가 강제로 탈취했는데 간첩 행위 서증이 맞아. 그러면 책임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상대 국가한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간첩 행위 서증이라서 무조건 강제로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좀 오묘한 의미입니다, 이게. 간첩 행위 서증이야. 그러면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가 막 뒤져보고 막 탈취하면 안 돼.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가 탈취했는데 진짜 간첩행위 서증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못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가 강제로 막 탈취한 거, 입수한 것이 우리나라 잘못이 아니라 간첩행위란 상대방 잘못으로 이제 돼버리는 것이죠. 자, 오른쪽 치해 법권에서 니은의 경찰권의 면제를 보겠습니다. 자, A번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경찰권으로부터도 면제됩니다. B번에 원칙적으로 경찰의 명령이나 규칙은 외교사절을 구속하지 않아요. 강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외교사절이라도 주재국 법질서 존중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 차량이라도 일상적 교통과 관련해서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해야 되고 또 C번에 그러나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해서 막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C번에 외교사절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가능하고 외교사절이 교통법규 위반한 경우 일반 법칙자와 같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어요. 대신 법칙금을 안 낸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D번에
외적으로 긴급시, 긴급방어나 경찰 강제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하거나 막 이럴 때는 당연히 물리력을 행사해서 일시적인 물리력 행사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리되면 외교관은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외교특권의 향유 범위를 보시면요. 자, 외교사절의 특권이 인정되는 시기와 종료되는 시기. 자, 인정되는 시기. 입국한 때부터. 직무, 그 밑에 당구장에 직무 개시 시기는 신임장 정식 접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직무 개시 시기보다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시기가 더 넓은 거죠. 직무 개시는 신임장을 정식으로 접수해야 직무가 개시되는데 외교특권은 입국할 때부터 외교특권 인정됩니다. 자, 종료되는 시기는 접수국의 영토로 출국했을 때. 대신 외교관 임무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아. 그때는 출국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이 종료한 때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요. 자, 아래 외교특권의 인적 범위를 보시면 먼저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이 아래 표가 공제외 실무 문제집에 있는 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세 칸은 외교 공간을 얘기하고요. 아래 두 칸은 영사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외교 공간에는 외교관, 행정기능직원, 노무직원이 있습니다. 이 노무직원은 경운 요청이에요. 경운 요청, 경비, 운전원, 요리사, 청소부, 경운 요청. 이 노무 직원이 경운 요청이고, 자, 외행노죠, 외행노. 외교 직원, 그 다음에 행정 기능 직원, 노무 직원. 자, 그것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040, 040이에요. 오케이? 외행노에 040, 040입니다. 자, 밑에 영사관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040 불0이야. 그래서 영사 직원은 영사관원, 사무직원으로만 나눠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 040 불0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외교관은 공사 불문하고 모든 특권과 면제를 다 받고 대신 행정기능직원은 신체 불가침은 공사 불문하고 그리고 재판관할권에서 형사재판관할권이 신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공사 불문하고 다 특권과 면제를 받고 대신 행정민사재판권의 면제는 공무에서만. 자, 노무직원은 무조건 공무에 대해서만. 그래서 040, 040. 여러분 040, 040. 네, 밑에 영사관원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040 불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숙제해 주. 이것을 위쪽으로 올라가서 말로 이제 서술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외행노가 있죠. 위쪽 말로 서술한 거. 외행노가 있는데 외교관은 공사잖아요. 공무, 사무, 불문하고 무조건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니은의 공관장과 같은 모든 특권과 면제를 다 향유하는 것이 외교직원, 외교관이고요. 자, 밑에 행정기능직원은 공사공이잖아. 그래서 신체 불가침하고 형사재판 면제는 공무나 사무나 다. 그래서 행정기능직원을 보시면 니은 끝에 외교직원과 같은 특권과 면제가 인정돼. 그러나 디귿에 단 민사행정집행관할것은 오른쪽은 직무중 행위에 대해서만 면제가 인정되죠. 오른쪽 공사공을 얘기하는 것이 공사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노무직원은 니은 끝에 직무중 행위가 공이죠. 공무중 행위만. 그래서 직무중 행위에 대해서만 특권 면제가 인정됩니다. 공사공 이걸 말이죠. 공사공.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영사를 보시면 밑에 외교사절과 영사를 비교해 보시면 자, 외교사절이 있고 영사가 있어요. 외교사절은 국가를 대표합니다. 영사는 국가를 대표하지 않아요. 그냥 영사는 국가를 대표하지 않고 그냥 기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뿐이야. 그래서 자, 성질이 외교사절은 정치적 기관입니다.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영사는 그냥 특정한 기능, 즉 통상기관, 경제 목적,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보호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기능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영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능은 없어요. 자, 외교교섭권. 외교사절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교섭권을 가지고 대신 영사는 외교교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아요. 자, 아그레망. 외교관을 배치할 때는 아그레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사를 배치할 때는 아그레망 필요 없습니다. 외교사절은 시임장을 부여해서 보내고 영사는 시임장이 아니라 유임장을 들려서 보냅니다. 아래 팁을 보시면 팁 두 번째, 영사는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지 않고 기능적인 성격, 임무만을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자, 팁 맨 마지막에 파견국은 접수국 내에 2개 이상의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하나만 설치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하나만 설치해. 그러나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이나 기업을 보호하는 영사관은
도쿄 영사관, 오사카 영사관, 영사관은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죠. 대사관은 딱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고, 대사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니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하나만 국가를 대표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외사 경찰 활동 관련해서 다문화 사회 접근 유형.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자,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견해가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를 동아주의라고도 하고요. 또 끝에 조합주의를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동아주의 막 섞여 있으면 엄청.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자동기, 쪼다결 이렇게 그냥 숙제해버렸습니다. 자동기, 자유주의가 동아주의고, 자유주의, 동아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야? 자동기, 기회평등입니다. 여러분 기회평등 안에 여기에 생각이 담겨있는 기회평등이 뭐죠? 야, 기회를 똑같이 주겠다. 결과는 받아들여라. 이게 기회평등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하고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기회를 똑같이 줬다고 해서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기회평등은, 야, 기회를 줬으니까 결과는 받아들여. 이것이 완전 자유주의적 시각이에요. 자, 맨 끝에 조합주의를 다원주의라고도. 이것은 쪼다결, 결과평등입니다. 결과평등은 뭐예요? 기회를 똑같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결과의 불평등을 보정해 주는 것이 결과평등이죠. 그래서 장애인한테 똑같은 기회만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회를 주면 장애인은 처지죠. 그래서 그냥 일반 국민하고 그다음에 이 다문화 사회, 이 다문화 가정하고 똑같은 기회를 주면 안 되고, 다문화 가정한테는 어드밴티지를 더 줘야 한다는 것이 결과평등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동아주의에서는 기회만 주고 결과는 받아들이라는 이 자유주의적 시각이고, 맨 끝에 조합주의,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결과평등은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 결과까지 보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합주의, 다원주의입니다.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그냥 따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급진적 다문화주의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외국인 등 관련 범죄에 관한 특칙, 범죄수사의 규칙을 보겠습니다. 맨 아래 217조를 보시면요. 217조. 자, 217조 통역인의 참여. 둘째 줄에 한국어로 피신조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외국인 피신조서 작성할 때 저도 작성해봤어요. 왜냐, 통역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공식 통역을 쓰지 않고 통역 가능한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통역 가능한 사람 함께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조사받으면 한국어로 조사받는 겁니다. 받고, 그래서 한국어로 피신조서나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신조서 자체는 외국인 피신조서 받을 때도 그냥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통역인을 참여하게 해서. 자, 218조 번역문의 첨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번역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호 외국인에 대해서 영장 집행할 때, 이 인권을 구속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장 집행할 때는 번역문을 첨부해서, 외국인 영장 집행할 때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되고요. 또 2호에 압수목록 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영장 집행, 압수목록 교부서, 교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이렇게 내용이 많냐. 여러분 그냥 중간에 일어나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먼저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750페이지 외사범죄 관련 사항. 자, 영사기관 통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을 체포 구속했을 때는 그 체포 구속한 외국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어떤 통지를 해줘야 돼? 너 니네 영사기관에 연락해줄 수 있고, 네가 부탁하면 연락해줄 수 있고, 또 니네 영사관원을 접견할 수 있다. 그것을 반드시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포 구속한 외국인이 우리 영사 공간에 알려달라라고 하면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알려주지 마세요 하면 그때는 우리 마음이야. 그 외국인, 체포 구속한 외국인이 알려주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 마음입니다.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줘도 됩니다. 대신 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아래에 러시아하고의 영사협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영사협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냥 협약을 맺어가지고 무조건 알려주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무조건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영사협약 그 한 가운데 표의 가운데 피의자 의사 불문하고 지체 없이 통보해줘야 돼요. 러시아 영사기관에. 러시아 사람을 우리가 체포 구속했으면 무조건 지체 없이 연락해줘야 됩니다. 중국은 4일 내 무조건 연락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영사 관원 접견도 무조건 접견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가능한 빨리 영사 접견을 허용해줘야 되는 것이고, 중국하고는 4일 내 의무적으로 접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한테는 무조건 4일 내. 러시아하고는 그냥 신속히 가능한 빨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아래 출입국 위반 사범의 처리를 보시면 기억
중간에 출입국 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장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합니다. 자, 니은에 디귿에 형사사건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건을 분리해. 사건을 분리해서 출입국 사건은 그쪽에다 이송을 하고 일반 형사사건은 우리가 수사합니다. 대신 우리가 구속하면 그냥 구속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가 수사하면 돼. 대신 우리가 구속하지 않아. 그때는 신변까지 함께 그쪽으로 넘겨버립니다. 이 신변까지 함께 사건이랑 함께 그쪽으로 넘겨버리고 우리 사건, 우리 형사사건, 일반 형사사건은 계속 그냥 조사를 하고요. 자, 아래 팁 첫 번째. 경찰관이 불신 검문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했어. 그러면 경직법에 의거 이미 동행하죠. 잠깐 우리 파출소 가자 해서 데려갑니다. 근데 안 가려고 그래. 이 새끼들 말 안 듣는 새끼들이 있죠. 바로 체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여권 등 미소지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이기 때문에 경미범죄 특치에도 걸리지 않아. 그냥 무조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체포해서 그냥 현행범 체포해서 지구대 파출소로 데려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를 보시면 자, 거기 1번 의의 2번을 보시면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기본 원칙 관련해서 아래 다른 주둔군 지휘협정과 마찬가지로 이 다른 주둔군 지휘협정이 미일 협정 또 나토 협정, 유럽에도 이제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그 나토군, 나토 협정. 거기에도 다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파에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한미 소파, 이 주한미군 지휘협정이 불평등하게 재현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 이것이 꼭 없어 하면 불평등하니까 꼭 맞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있지만 조금 불평등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은 규정하고 있어요. 자, 아래 협정의 적용 대상자를 보시죠. 먼저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민국 영해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육해 공군에 속하는 현역 군인입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이어야 되는 것이지 주 유럽 미군, 주 일 미군은 아니죠. 그래서 나토 미군이 우리나라 여행 왔어. 소파 대상은 아니죠. 소파 대상은 아닙니다. 주일 미군이 우리나라 놀러 왔어. 뭐 업무상 왔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주한 미군이 아니니까 그것은 소파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미국 군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사관에는 군인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사관에 근무하는 미군은 소파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외교특권 적용되거든요. 소파보다 훨씬 더 좀 외교특권 적용되는데 소파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주한 미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 인원,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무관, 주한 미 군사 고문단원 이런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외교특권 적용되기 때문에 소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군속이 우리나라 군무원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이 군속이 군사 업무를 미군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민간인이래. 우리나라 군속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얘네 군속은 군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데 민간인이래. 그러니까 얘네는 좀 전통이 좀 특별하죠. 민간인도 막 정부분에서 근무했다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정부분에서 근무하는 민간인도 많이 있죠. 얘네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군속 민간인인데 미군이랑 함께 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군속입니다. 이 군속도 소파 적용 대상입니다. 자, 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2항에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기타 친척으로서 생계비 반액 이상을 소파 구성원, 이 군인이나 군속에 의존하면 그 사람들도 소파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21세 미만, 21세 이상, 21세로 기준이 된다. 이 초청 계약자는 이런 미군이 움직이면 저 미군 부대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평택서 근무할 때 캠프 험프리, 그 다음에 캠프 오산 에어베이스 거기 이제 두 군데가 우리 평택 경찰서 관할이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도시예요. 그 안에 뭐 당구장, 술집, 음식점, 골프장도 이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어도 있고 인도 그물망 그런 것도 몇 개 있고 엄청 그래요.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들어가 보고 싶어 합니다. 거기 엄청 맛있는 이 고깃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군 부대가 움직이면 세탁도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그렇게 식당 이런 사람들 함께 쫙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초청 계약자 신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 계약자, 이 사람들도 소파 적용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형사재판권. 자, 전속적 재판권이 있고 1차적 재판권이 있습니다. 자, 전속적 재판권은 어느 한 나라에서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전속적 재판권이면서 미국 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그리고 거기 괄호 열고 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그냥 붙여놓은 거야. 뭐냐면 안전에 관한 범죄는 나중에 서로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 이것이 간첩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거기다 붙여놨는데 어쨌든 안전에 관한 범죄도 어느 한 나라에서만 처벌할 수 있을 때 그게 전속적 재판권입니다. 그래서 미국 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그러면 미군 당국의 전속적 재판권. 우리나라 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의 전속적 재판권입니다. 일차적 재판권은 재판권이 경합할 때, 즉 양 국가에서 다 처벌할 수 있을 때 그때 일차적 재판권이죠. 자, 그때 미군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져가는 것이 자, 1번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양 국가에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관련되는 게 거의 미국만 관련이 돼. 양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런 때는 미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그래서 부대 내에서의 관물 절도 뭐 이런 것들. 자, 2번 오로지 미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 가족의 신체 재산에 대한 범죄. 즉 피해자가 오로지 미국 또는 미군이야. 양 국가에서 다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오로지 미국 또는 미국 구성원이야. 그때도 미군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집니다. 3번이 문제죠. 3번. 공무 집행 중에 자기 부작위 한 범죄. 그래서 가로 열고 공무 수행에 부수된 행위도 공무 개념에 포함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공무 집행 중에 공무를 어떻게 판단해? 밑에를 보시면 1차적 기준이 미군 당국이 공무 증명서를 발행해. 그러면 공무로 그냥 봐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 증명서는 주한미군 장성급 이상 장교가 발행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3번 이 공무 수행 공무 집행 중 자기 부작위 이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좀 많죠. 자, 아래 참고의 2번을 보시면 얘네가 이 공무 증명서를 발행해. 그러면 일단 공무 수행 중인 것으로 일단 봅니다. 대신 그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어? 검사가 거부할 수 있어. 검사가 협상을 할 수 있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따지다가 협의가 안 돼. 그러면 3번의 최종 판단은 한미 동수가 똑같은 인원 숫자가 참여한 거기에서 한미 합동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이 잘 안 되죠. 한미 동수니까. 홀수가 돼야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한미 동수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자, 아래 대한민국 당국의 1차적 재판권은 미국 1차적 재판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당국의 1차적 재판권이죠. 그래서 이 1차적 재판권,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 1번, 2번, 3번 빼놓고는 다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이니까. 그러나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공무집행 중에 자기 분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지 헷갈리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오른쪽에 소파 사건 처리를 보시면요. 먼저 확인 등 1, 2 신고 현장 출두했는데 외국인이라고 보이는 남성이 자기가 소파 대상자임을 주장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놔줘야 돼. 필요 없어. 초동 조치는 그냥 하는 겁니다. 조치 한 다음에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죠. 아니 무조건 뭐 소파 대상자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놔줘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 공권력이 어떻게 지탱이 됩니까? 그래서 확인 될 때까지는 똑같이 이 직무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처리를 하면서 관할 미 헌병대로 연락해서 소파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군 이 소파 대상자임이 확인돼. 그러면 1번 즉시 미군 당국에 통보해서 미국 정부 대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소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하면 미국 정부 대표 1시간 내 출석하기로 한다고 돼 있어요. 소파에. 그래서 미국 정부 대표는 1시간 내로 출석해야 하고 미국 정부 대표가 출석할 때까지는 우리는 형사소송법상 48시간만 지나지 않았으면 유치장에 가둬놔도 됩니다. 자, 2번에 시도경찰청은 중대사안 시 본청 마약 조직 범죄 수사과 및 소관 기능에 보관합니다. 본청 마약 조직 범죄 수사과가 왜 나오죠? 여러분 외사에서 수사권 조정하면서 외사에서 외사 수사를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제협력관으로 외사국장이 국제협력관으로 바뀌면서 하여튼 국제협력만 남겨놓고 외사 파트에서 정보 그다음에 보안 기능까지 싸그리 다 드러내버렸죠. 외사에서 외사 수사 기능을 없애면서 즉 외사에서 외사 수사과를 없애면서 외국인 수사를 어디에 넘겼어? 형사에다 넘겼어요. 그 형사에서 담당한 부서가 마수과야. 마약 조직 범죄 수사과에서 외국인 범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 사건 어디에다 보고해야 돼? 본청 마약 조직 범죄 수사과에다가 보고해야 됩니다. 아래 검사 통보 송부가 자 1번에 사법경찰관은 이 소파 사건을 아랫줄에 인지 고소고발 수리한 때는 7일 내 검사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왜 그래? 이 소파 사건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이 미군 당국하고 검사하고 협의해서 관할권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파 사건이야 그럼 7일 내 검사한테 통보해줘야 됩니다. 자 2항에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아? 그러면 지체 없이 검사한테 통보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항에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주한 미 합중국 군 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사실을 통보받았어. 그러면 14일 내에
송치, 송부해야 됩니다. 왜 그래? 주한미군에서 재판권 포기 요청을 보내면 우리한테 사건 넘겨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14일 내 송치, 그러니까 처벌해야 될 것 같으면 송치 보내는 것이고, 처벌해야 되는 증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그냥 송부해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14일 내 송치, 송부해야 됩니다. 자, 소파 사건 고소 고발 또는 인지했어. 그럼 7일 내 검사한테 통보해줘야 되고요. 또 검사한테서 재판권 포기 요청 사실을 통보받았으면 14일 내 송치, 송부해야 됩니다. 아래는 넘어가겠습니다. 왜 아래를 넘어가냐면 이 아래가 소파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소파 본 협정문이 있고 그다음에 합의 의사록이 있고 양해각서가 있어요. 아래 관련된 거 이거 소파 원문하고 그다음에 합의 의사록하고 양해각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다 섞어놓고 보면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원래 외교 문서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정하는 건가 봐. 그래서 자기네 나라 가서 나 협상 잘했다고 서로 홍보할 수 있도록 문구가 엄청 두리뭉실해요. 원 협정문에서 된다고 했는데 저기 양해각서 가면 뭐 안 듣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사실 좀 출제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여튼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소파 대상자 조사 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출석 없이 피의자 신문 불가능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데 변호인 출석 없이 조사해버리면 무효예요, 무효. 자, 그리고 2번 일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한글로 작성합니다. 대신 소속 성명은 한글로 작성하지만 영문을 병기해야 됩니다. 영문으로도 적어줘야 되는 것이죠. 소속 성명만. 나머지 사항은 다 그냥 한글로 작성하고. 자, 3번에 피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빨어. 너는 그냥 서명 안 해도 돼. 대신 피의자 서명 거부하더라도 조사관 서명 날인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대표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정부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미국 정부대표가 반드시 서명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대표 참여 없이 그다음에 참여했더라도 서명하지 않으면 무효야, 무효. 그래서 4번에 미국 정부대표자 입회 없이 작성된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아래 미국 정부대표를 보시면 보통 미군 장교 또는 하사관 이상의 자료 임명하고요. 자, 4번에 미국 정부대표 참여나 서명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5번에 미국 정부대표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저 위에서 보면 미군 장교 또는 하사관 이상이 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미국 정부대표 할 수 있고요.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은 좀 넘어갈게요. 이게 맨 앞에서 관할권 얘기할 때 좀 나왔던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넘어가서 자, 국가배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배상이 공무 중 발생한 손해가 있고요. 공무 이외에 발생한 손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군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또는 공무집행과 상관없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한테 어떤 손해를 입혔어. 이때 미군이 어떻게 배상을 해줄 것이냐. 자, 공무 중 발생한 것은 간접 배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상해준 다음에 미군한테 토해내 해서 받아냅니다. 비공무 중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대략 사정을 해줘. 이런 정도 배상해야 될 것 같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미군 측에서 직접 배상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공무 중 발생한 손해는 간접 배상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줘.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 이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적으로 미군의 책임이면 우리나라가 25%를 내요. 왜냐? 우리나라 국방을 함께 담당해 주는 미군인데 공무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잘못이 없어도 25%를 냅니다. 우리나라한테도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 그럼 반반씩 냅니다. 자, 공무 이외에 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한테 손해를 입혔어, 미군이. 그러면 1번 중간에 국가배상 심의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배상이라는 것이 국가배상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국가배상을 받으려고 할 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각 권역별로 국가배상 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기관으로.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국가배상 심의회에 국가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배상 심의회를 말합니다. 재판이 아니라 국가배상 심의. 자, 공무 이외에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 심의회가 배상금을 산정해서 미군에 통보해. 그럼 미군이 배상액을 최종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합의가 돼.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100%를 미군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내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냥 국가배상 심의회에서 배상액만 산정을 해서 통보해주면 미군 측이 알아서 그냥 하도록. 그래서 미군 측에서 직접 배상하도록. 자, 아래 배상 신청이 공무 중 사건은 5년 내. 비공무 중 사건은 2년 내 배상 신청해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 국제경찰 공조령 먼저 조약이 나오는데 조약 중에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조약도 있고 뭐 헌장도 있고 협정도 있고 협약도 있고 의정서도 있는데, 자, 조약 안에 조약은 정식의 조약. 자, 협정이 있고 협약이 있죠. 협정은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 자, 협약 지읒 이응이죠. 협정은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다 지읒 들어가잖아. 협정.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협약은 양자조약의 경우 입법적 성격에 다 이형 이응이 들어가요. 그래서 협약, 양자, 입법적. 협정은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그렇게 그냥 연계시켜 주시고, 의정서는 개정서나 보충서, 프로토콜, 개정 또는 보충적인 성격으로 붙이는 것이 이 프로토콜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제 끝나간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미치겠다, 진짜. 화이팅, 여러분. 항상,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딱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자, 이 국제경찰 공조가 크게 주재관, 그 다음에 인터폴, 그 다음에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 이렇게 있죠. 근데 주재관은 뭐 공부할 것이 없으니까 빼고 인터폴,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세 가지를 이제 배우죠. 자, 먼저 인터폴을 보시면, 자, 인터폴 발전 과정이 모비비 회의기입니다. 모비비 회의기. 그래서 14년, 23년, 56년, 1, 2, 3, 4, 5, 6이 다 나와. 그렇죠. 14년, 23년, 56년, 1, 2, 3, 4, 5, 6이 다 나오고, 모나코, 비엔나예요. 모비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나옵니다. 모나코, 비엔나. 그리고 새로 설립된 곳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기예요. 그래서 국제형사경찰회의. 새로 설립된 것이 국제형사경찰위원회. 맨 마지막에 국제형사경찰기구. 맨 마지막에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지금 오늘날의 인터폴이죠. 그래서 모비비 회의기. 그 다음에 1956년에 국제형사경찰기구 발족할 당시에 사무총국이 파리에 설립되죠. 오늘날은 프랑스 남부 도시인 어디냐? 나 또 까먹었다. 어디다 리옹 맞아. 프랑스 남부 도시 리옹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초 설립됐던 파리에 뒀다가 지금 리옹으로 이사 왔고요. 자, 아래 목적을 보시면 3번에 국제 범죄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고요. 4번에 신속한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인터폴은 국제 공조 체계지 국제 수사 기관이 아니에요. 경찰들끼리 그냥 협조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인터폴입니다. 그래서 그 팁 첫 번째, 인터폴은 국제 공조 기구이지 국제 수사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에 범인을 추적 수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체포나 구속 등에 대한 권한도 없고 인터폴 수사관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인터폴이 체포, 구속할 권한도 없어. 인터폴 수사관 자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홍콩 영화가 엄청 유행했었는데 홍콩 영화에서 이런 거 막 나왔어요. 갑자기 막 경찰하고 그 범죄들이랑 싸우고 있으면 경찰이 막 엄청 두드려 맞아. 그럼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인터폴이라 하면서 막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개뻥입니다, 뻥. 인터폴 수사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적색 수배서가 궁금한. 적색 수배서 체포 수배지 않습니까? 체포 수배서의 의미는 뭐예요? 적색 수배서를 가지고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야, 니네 나라 법으로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니네 나라 법으로 체포할 수 없으면 체포 못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체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적색 수배서 발령됐다고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색 수배서 발령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딱 발견되면 체포 못합니다. 대신 그걸 요청한 국가한테 알려주죠. 야, 니네 나라가 적색 수배 요청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 그래서 네가 범죄인 인도 요청 청구하든지 하여튼 알고 있어?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서가 적색 수배서만 가지고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니네 나라 법률로 체포할 수 있으면 좀 체포해서 보내줘.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체포 구속 등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고요. 자, 두 번째 팁에 인터폴 헌장은 국제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에요. 그냥 경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약속한 것이 인터폴 헌장입니다. 그래서 국제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고 끝에 국제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 서명이나 정부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냥 경찰들끼리 모여가지고 약속한 것이 인터폴입니다. 경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만든 것이 인터폴이에요. 자, 오른쪽 인터폴 조직을 보시면 총회가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관이고요. 매년 한 번씩 개최해서 일주일간 진행되고 총재 임기가 4년이죠. 요 전 총재가 전 경기청장 하시던 김종량 씨가 인터폴 총재했었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인터폴 총재는 힘이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회의할 때만 회의 주재하는데 뭔 힘이 있겠어. 그래서 인터폴의 실질적인 대빵은 이 사무총국의 사무총재죠.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터폴 총재는 사실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회의할 때만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이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별것이 아닌 그것이 인터폴 총재죠. 하여튼 총회 상설기관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것이고요. 자, 국가중앙사무국은 각 국가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끝에 인터폴 모든 회원국에 설치하는 상설기관이고 우리나라는 경찰청, 여러분 죄송한데 외사국이 아니라 이제 국제협력관으로 바뀌었죠. 외사국을 국제협력관. 여러분 관으로 해버리면 그 부서 이름도 관이고요.
부서장도 이름이 국제협력관이죠. 부서 이름도 국제협력관. 그 다음에 부서장 이름도 국제협력관. 그래서 자, 국제협력관,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관, 인터폴계가, 그래서 국제협력관은 국관급. 그다음에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관은 과급, 총경 부서장을 하는 과급. 그래서 국제협력관,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관, 인터폴계가 국가중앙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요. 아래 3번에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이라, 이것도 국제협력관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국제협력관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종업표에 썼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아래 집행위원회를 보시면 집행위원회도 상설이 아닙니다. 하여튼 상설은 저 인터폴에서는 사무총국만 상설이고 각국의 국가중앙사무국도 이제 상설로 있는 것이고요. 자,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선출되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헌장 등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제정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는데 역시 집행위원회도 총회 개최될 때 총회하고 함께 개최되는 것이 집행위원회고요. 자, 사무총국 이게 이제 상설이죠. 그래서 둘째 줄에 총본부이자 추진체고요. 최초에 파리에 설치되는데 지금은 프랑스 남부 도시인 리옹에 있고요. 자, 국제수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이 사무총국이고요. 자, 아래 인터폴 회원국 간 협조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여기서 평등성하고 보편성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평등성은 재정 부담 정도의 구애됨이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 재정이죠. 오케이? 재정 부담 상관없이. 자, 인터폴 어떻게 운영돼? 각 회원국들이 돈을 내서 운영됩니다. 나라들마다 돈 내는 규모가 다르겠죠. 돈 내는 규모 상관없이 하여튼 다 혜택을 보게 하자. 그것이 이 평등성입니다. 자, 평등 재정. 오케이? 또는 재평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친구 중에 재평씨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재평, 재정 관련해서 따지지 말고 평등하게 혜택을 보자라는 것이 평등성입니다. 재평, 재평화 이렇게 한 번 좀 해주시고, 자, 보편성은 정치, 지리, 언어 등 요인에 상관없이 골고루 혜택을 주자, 협력하자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인터폴 공조 절차. 자, 인터폴 공조 절차. 인터폴 회원국이 24시간 운영하는 인터폴 전용 통신망. 이것을 I247이라고 합니다. I247의 I가 인터폴이고 24가 24시간, 7이 일주일 7일이죠. 그래서 인터폴 협조는 7일, 24시간 쉬지 않고 협력된다라는 측면에서 I247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그것을 그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폴 사무총국 및 각국의 국가 중앙 사무국과 국제 경찰 공조가 가능하고요. 자, 협력을 요청할 때 일선 경찰서, 시도청 외사과 또는 외사계, 그 다음에 경찰청 인터폴 국제 공조과이라 국제 공조 담당관, 이게 과가 이제 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폴 국제 공조과를 인터폴 국제 공조 담당관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죄송하고요. 거기 인터폴계, 그 다음에 인터폴 사무총국으로 연락을 해서 피요청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을 거쳐서 효력을 발휘하게끔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이 경찰청 인터폴계에 직접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인터폴계는 이 경찰 기관의 요청만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개인이나 기관 공조 요청할 수 없도록 이제 그렇게 해놨고요. 아래 국제수배서를 보시면 여러분 국제수배서에 적색수배서 요청 기준이 바뀌었어요. 전에 이거랑 달랐는데 9월 27일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암기문구를 이체, 단강, 성마, 오경, 백사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맨 끝에 지를 앞에 단강, 성마, 지로 바꿔주시죠. 뒤에서 지를 빼주시죠. 왜냐하면 여기 핵심이 오경, 백사거든. 그래서 오경, 백사의 지자를 빼서 앞쪽에 단강, 성마지 이렇게 좀 바꿔주시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체, 그 다음에 오경, 백사예요. 그래서 이체가 장기 2년 이상 체포 구속 영장 발부된 자 중에서 단강 성마지 오경 백사죠. 그래서 오경 백사가 5억 이상 경제 범죄 오경, 그다음에 백사 100억 이상 사이버 도박 운영자, 이것이 다 적색 수배서 요청 기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고칠 것이 뭐 이체하고 오경 백사 여기 거의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체 오경 백사지. 이체, 단강성마지, 오경백사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체, 단강성마지, 오경백사. 자, 청색수배서는 청정원, 청소입니다. 그래서 국제정보조회수배서, 신원, 소재 확인, 청정원, 청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녹색수배서는 상습범, 그래서 녹상. 황색수배서는 가출인 수배서, 그래서 황가, 황실, 가출인 실종자, 황가, 황실, 가출인 실종자 조회하는 것이 황색수배서. 흑색수배서 사망자, 변사자, 사망자. 그래서 흑변, 흑사. 오른쪽에 자주색은 자주색 수배서라고 하고 또 보라색 수배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자주색, 보라색 잘 가리지 못한다 그러죠. 미국의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바이올릿하고 그다음에 또 뭐지? 바이올릿 또 하나가 있는데
퍼플, 예. 미치네. 저 바이올릿하고 퍼플하고 외국 사람들이 잘 구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퍼플 노티스인데 자주색 수배서라고도 하고 보라색 수배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수, 보수, 수법 수배서니까 자수, 보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렌지 수배서가 오폭태입니다. 오폭태. 그래서 폭발물 또는 테러범 수배서가 오폭태. 자, 아래 2번에 국제 수배자 및 작물 발견시 조치사항이 자, 적색 수배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로 인정하는 국가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색 수배서 발령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어야 그 나라 국내법으로 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로 인정하는 국가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적색 수배서 발령됐다고 하더라도 발부됐다 하더라도 체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색 수배서 발령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면 요청국한테 우리나라가 통보를 해줍니다. 야, 네 나라가 적색 수배서 발령했는데 우리나라 있어. 범죄인 인도 청구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참고하고 있어. 우리가 떠날 때 또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적색 수배서의 의미고요. 자, 아래 국제형사법 공조법이 있는데 여러분 범죄인 인도법도 그렇고 국제형사법 공조법도 그렇고 다 법무부 장관 소관입니다. 그 법률 자체가 국제형사법 공조법, 그 다음에 범죄인 인도법 다 법무부 장관 소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국제형사법 공조법에 인터폴 조항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인터폴 조항에서는 주어를 법무부 장관으로 해놓지 않고 행안부 장관으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관할이니까 경찰을 포함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법 공조법에서 인터폴 조항 제38조가 자, 행안부 장관은 하면서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제형사경찰국 이게 인터폴이거든. 그래서 이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정자, 동전, 사조죠. 정보 자료 교환, 동일증명, 전과주의, 사실 확인 및 조사. 그래서 인터폴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으면 이러한 것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주어를 행안부 장관으로 해놨다. 그래서 이걸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 이제 틀린 조항이죠. 국제형사법 공조법에서 이 국제형사경찰국가 딱 나오면 주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돼야 됩니다. 자, 밑에 유로폴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아세아나폴이 있죠. 여러분 아세아나폴이 동남아폴입니다. 아세아나폴이 아시아폴이 아니라 동남아폴이에요. 그래서 아세아나폴의 구성원들이 다 동남아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세아나폴 구성원들이 말테 베필, 미라 부인, 깜식입니다. 말테 베필, 미라 부인, 깜식. 말테 베필, 말테 부인이 미라 부인이야. 근데 얼굴이 좀 까매. 이렇게 좀 숙지해 주세요. 그래서 말테 베필, 미라 부인, 깜식. 여기서 인이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면 인도는 동남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로 놀죠. 따로 놀고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죠. 그래서 말테 베필, 미라 부인의 인이 인도네시아다. 저 4번에 이 아세아나폴에 한중일 참석해 안 해? 참석합니다. 대신 회원국은 아니야. 회원국은 아니지만 참석은 합니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은 합니다. 회원국은 아니고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폴, 유로폴도 함께 초청받아서 참석하고요. 자, 국제형사법 공조 가보겠습니다. 자, 국제형사법 공조 2번에 형사법 공조의 기본 원칙이 상호주의. 그 나라에서 협력해주면 우리나라도 협력해주는 것이죠. 상호주의. 자, 쌍방 불가벌의 원칙. 요청국과 피요청국에서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만 형사 공조해줄 수 있다는 원칙이 쌍방가벌성의 원칙이고, 자, 특정성의 원칙. 이 형사법 공조를 했으면 형사법 공조 요청할 때 이 범죄에 대해서 쓰겠다. 그 범죄에 대해서만 그 요청받은 자료를 사용해야 되지 다른 범죄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특정성의 원칙이고요. 자, 아래 3번에 형사사법 공조법과 조약이 겹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우선되죠? 조약이 우선됩니다. 왜 그래? 아니, 국제형사법 공조법이 있는데 조약을 새로 제정할 때는 조약이 우선되니까 조약을 새로 제정하지. 법이 있는데 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뭐로 조약을 제정하냐고요. 그래서 법이 있지만 그 법보다 특별히 니네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더 확대해서 하자라고 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조약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조조약의 장점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또 공조 범위를 통상 확대하죠. 공조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려면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죠. 아니, 법으로만 다 적용이 되는데 뭐로 조약을 맺겠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을 때는 야, 니네 나라 우리하고는 우리 법보다 더 좀 특별히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5번, 6번이 5번은 공조 거절 사유, 6번은 공조의 연기 사유입니다. 여러분, 범죄인 인도에서는 인도 거절 사유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하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어요. 근데 국제 형사법 공조에 거절하고 연기는 임의적인 사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공조의 공조 거절 사유도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인 조항. 또 연기 아래 연기도 연기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의적인 공조 거절 사유가 미안주 대정보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안주, 뭐 미풍양속, 안정질서, 안전보장, 주권,
이런 경우, 이런 것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에 미안주 대정부, 정치적 그 관련해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 3번에 정치적 성격 관련해서 정치적 성격이 있는 범죄. 그 다음에 4항에 미안주 대정부의 대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조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이것을 대한민국 법률이라고 하냐고 요청국 법률이라고 바꿔서 틀린 짐을 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요청국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면 요청하지 않았겠지. 요청국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면 요청하지 않았겠지. 지네 나라의 법률에서 범죄가 안 되는데 요청하면 또 오라이죠. 또 오라이. 그래서 이게 당연히 대한민국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안주 대정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해. 그러면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이 없어. 이 보증이라는 것이 다음에 네 나라에서 요청하면 우리나라가 공조해 줄 테니까 이번에 좀 해달라. 이것이 이제 보증서죠. 그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거절할 수 있고요. 자, 공조의 연기가 재수 연기입니다. 재수 연기. 재판 계속 중 또는 수사 진행 중이면 마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연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인 인도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는데 국제형사법 공조법상 공조의 거절이나 연기는 다 임의적인 사유. 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다 임의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이 공조 절차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국제형사법 공조하고 범죄인 인도 주체가 누구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외교부 장관이 나와. 왜 외교부 장관이 나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외국을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형사법 공조를 받을 때에도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받아요. 또 우리가 결과를 줄 때도 그렇고 형사법 공조를 요청할 때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교부 장관이 나오는데 다 뭐야? 중간에 서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왜냐? 외국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외교부 장관만 연결할 수 있지. 법무부 장관은 직접 연결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간자로서 외교부 장관이 나온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지막 범죄 인도로 들어갈게요. 자, 범죄 인도. 먼저 근거 2번에 역시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범죄 인도법이 있고 조약이 있어. 어떤 것이 우선돼? 조약이 우선되죠. 범죄 인도법이 있는데 굳이 조약을 내면죠. 조약이 우선되니까 조약을 맺는 것이, 조약이 우선되지 않으면 헌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약이 우선되는 것이죠. 야, 법률에 있지만 네 나라고 우리나라고는 특별히 범죄 인도 더 잘 해주자라고 해서 조약을 맺는 것이고, 조약이 우선되니까 조약을 맺는 것이죠. 잘해. 범죄 인도 원칙을 보면 상호주의. 네 나라에서 그러니까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래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즉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범죄 인도에 응할 것이라는 보증을 해주면 우리나라도 범죄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나라에서 해주면 우리나라도 해주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쌍방 가벌성의 원칙.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 따라 다 처벌 가능해야.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 인도법에서는 쌍방 가벌성의 원칙을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 따라서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고 장기 1년 이상, 최소한 장기 1년 이상 범죄는 돼야, 그것도 청구국과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그때만 이 인도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쌍방 가벌성의 원칙, 또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 아래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보시면 의의가 1항 끝에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해서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에 정치범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거절 사유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는데,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제시 정상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시는 정상이다. 제수 한번 할 수 있잖아. 오케이? 삼수는 너무 무리야. 그러나 제수는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시는 정상. 그래서 여기서 제시 정상이 재판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됐어. 우리나라에서 그 해당 범죄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됐어. 이것은 사법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못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어. 처벌할 수 없는데 왜 범죄인 인도 해주냐고. 그 다음에 정치범.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즉, 범죄인 인도 요청서만 봐도 이 사람이 범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인도해서는 안 되죠. 절대적으로 인도해서는 안 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가 절대적으로 제시 정상. 거기에 정치범 사유가 있습니다. 정치범 사유가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 자, 3번에 정치범의 판단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범죄인 인도법에도 정치범이 뭔지는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범죄는 국제법상 불확정적 개념으로서 정치범죄의 해당 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국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아래 범죄인 인도법상 예외를 보시면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정치범이 뭔지는 정의 내려놓지 않고 그냥 정치범은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해놓은 거죠. 대신 애매한 사항, 정치범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항 중에서 인도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불인도의 예외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범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도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죠. 그것이 자 1번 국가원수, 정부 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등등등. 그래서 저 밑에 팁을 보시면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는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정치범이라고만 해놓고 정치범을 적극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규정하고 있어? 인도의 예외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의 예외가 여러분 한국말이 희한해요. 인도의 예외가 인도하지 않는 불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범은 원래 불인도인데 인도의 예외가 정치범은 불인도인데 인도하는 예외사항. 오케이? 이 뜻이 그 말입니다. 지금 인도의 예외가 이게 지금 기출 지문이에요. 인도의 예외가 인도하는 예외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인도의 예외니까 불인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위에 인도하는 그 1번 2번 3번 국가원수 정부 수반 생명신체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것 이것은 인도할 수 있다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인도의 예외가 인도하는 예외사항 이런 표현입니다. 한국말이 진짜 이상하죠. 진짜. 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우리나라 이 정치범 이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 그 원칙 중에 자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자 이번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자국민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거지. 왜? 외국인들은 맘대로 입국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거죠. 그렇게 균형을 맞춰 놓은 것이죠. 영미법계 국가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범죄인 인도법은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을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제시 정상밖에 없잖아요. 자국민 불인도 원칙은 그것은 우리나라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 해놨고요. 자 특정성의 원칙 의해 인도된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인도 요청 범죄로만 처벌해야지 다른 것으로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특정성의 원칙. 인도 받아갈 때 사유로 달아놓은 그걸로만 처벌해야 돼. 다른 걸로 처벌하면 안 되고요. 자, 유용성의 원칙. 우리나라가 인도해줬으면 처벌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인도해줬는데 인도해줘도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해야 인도해주지. 이번에 시효에 걸렸다든가 이미 사면을 해준 사건이야. 그러면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유용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자, 7번에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은 아까 봤고요. 그래서 뭐 단순 도박죄 이런 것은 인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이고요. 단순 도박은 벌금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장기 1년 이상 거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군사범 불인도 원칙. 탈령, 항명 이런 군사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왜? 군사범 탈령 엄청 불쌍하잖아요. 그죠? 군인들 탈령하면 엄청 불쌍한데 뭐 범죄 인도까지 해줘. 그러나 우리나라 범죄 인도법에는 군사범 불인도 원칙은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휴전국가로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탈영병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범 불인도 원칙,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 이제 진짜 다 끝냈네요.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였고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였습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절대적으로 제시는 정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됐어. 그다음에 제시, 시효가 완성됐어. 정치범이야. 그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 범죄인 인도 요청서만 봐도 이 사람이 범죄인이 아닌 것도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인도에서는 아니 된다가 제시 정상. 나머지가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2번. 인도 범죄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이것이 제시 정상의 죄입니다. 이것이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 그러면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래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서 3번 인도 범죄 외 범죄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이야. 이것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예요.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확정되거나 계속 적용해야 되는 그래야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또 4번 인도 범죄에 관해서 제3국에서 재판이 확정됐어. 그러면 그것은 제3국에서 그것은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그래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계속 중요하거나 재판이 확정됐어야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고요. 자, 밑에 범죄 인도의 절차를 보시면 아까 국제형사법 공조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받고 또 거쳐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셋째 칸을 보시면 자,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인도 청구서 등을 받은 때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법무부 장관은 끝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는 아래 그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뭔 말이야? 범죄인 인도 재판할 필요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미리 판단해서 이거 필요 없어라고 하면 그냥 바로 외교부 장관한테 백 시켜버릴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검사는 인도심사 청구 명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어디에? 서울고등법원에. 자, 3번에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서 구속된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해. 하여튼 그러면 3일 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얼마 만에 범죄인 인도재판을 해야 돼? 2개월 내, 2개월 내. 그래서 그 밑에 법원의 인도심사 2번을 보시면 자, 심사시기.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서 구속 중일 때는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구속영장에서 구속했으면 3일 내 재판 청구해야 되고 2개월 내 결정해야 됩니다. 자, 4번에 서울고등법원은 아래 인도허가 결정을 하고 범죄인 인도에 관한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 재판은 서울고검, 서울고법 전속 관할이고 한 번 하면 그냥 끝납니다. 단심제로 운영합니다. 여러분 아래 외국에 대한 인도 청구를 보시면 자, 역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보내고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받는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저 고생하셨고 화이팅 하시고 밥 먹으러 갑시다. 예.